추석날 갈비찜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할머니. 아들은 제주도에서 가족여행 중이었습니다. 3년 전, 이 할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들네 집에서 공짜 가사 도우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할머니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어머니, 이번 추석엔 못 가요. 저희 제주도 여행 예약했거든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금속성 기계음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손주 녀석의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지만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죠. 그래, 알았다. 재미있게 다녀오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식어버린 멸치볶음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함께 먹으려 준비한 갈비찜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냄새만 풍기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이 집구석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3년을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그 집에 도착했었죠.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우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밥을 안 쳤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며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 라며 웃음을 팔았었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를 저는 그때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공짜 가사 도우미가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 들어가자마자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교육관이 있어서요. 아이 직접 키울게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전화는 그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죠. 손주 보고 싶다는 말은 목구멍 안쪽에서 가시처럼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 사랑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 핸드폰으로 오던 사진조차 이제는 1년에 2-3번이 전부입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은 늘 회의 중이에요 라며 전화를 끊었죠. 며느리는 애가 학원 가서 바빠요 라는 말로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제 노후와 건강, 그리고 전부였는데 말이죠. 돌아온 것은 간섭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과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백화점에서 아들 가족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웃으며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그림 같았죠. 하지만 저를 발견한 며느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더군요. 마치 길거리의 노숙자를 피하듯 제 존재를 부정하며 지나갔습니다. 가슴속에 담아둔 손주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무릎은 시큰거리고 손마디는 아이를 업고 키우느라 굵어져 있었죠. 저들이 누리는 그 여유로운 주말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인지 저들은 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구로 쓰이다 낡아버리니 폐기 처분하려는 공장의 기계처럼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공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사실 저는 남편이 남긴 조그만 상가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건물이 이미 팔려 제 생활비로 나가는 줄 알죠. 어머니, 돈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라던 가식 섞인 아들의 목소리. 정작 10,000원 한 장 쥐어준 적 없으면서
생색은 혼자 다 내던 놈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변호사를 만나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변했을 때 인간은 비로소 냉철해지는 법이니까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요. 반년 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는 역시나 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염치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하지 않겠냐며 은근히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이며 아들의 비굴한 목소리를 감상했습니다. 보고 싶던 손주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배경음악으로만 깔리고 있었죠. 그래,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보마. 대신 조건이 있단다. 제 말에 아들의 목소리는 금세 활기를 띠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손주를 데리고 일주일간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위선을 벗겨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도착한 손주는 저를 할머니가 아닌 저기요 라고 부르더군요. 며느리가 집에서 저를 어떻게 지칭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아들은 제 집안 곳곳을 훑으며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도 이제 오래됐는데 처분하고 합치시는 게 어때요? 합치자는 말은 제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통장으로 보는 자식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 정성껏 함박 스테이크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메뉴였기에 며칠 전부터 고기를 다지고 준비했죠. 하지만 아이는 포크를 집어던지며 냄새나, 맛없어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꾸짖기는커녕 애 입맛이 고급이라 그래요 라며 웃더군요. 정작 본인은 제가 차린 반찬들을 허겁지겁 집어먹으면서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가족의 온기 대신 서로를 향한 경멸의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 내외는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돈 받으면 그 차부터 바꾸자. 어머니 집도 팔면 꽤 나올걸? 문틈으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죠.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그들은 이미 제 시체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가면을 쓴 강도들이 제 안방까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누르고 그들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힘든 기색을 내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얘들아, 나 병원 좀 같이 가주겠니?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도 들지 않고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택시 잘 오잖아요. 저희 오늘 백화점 가기로 해서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 연세엔 원래 다 아픈 거예요 라더군요. 제가 그들을 키울 때 흘린 땀방울은 이제 그들에게 귀찮은 오물이었습니다. 백화점으로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픈 척하던 무릎을 곧게 펴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죠. 그리고는 아들이 그토록 탐내던 제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곳 세입자들은 저를 보자마자 회장님 오셨습니까? 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늙은이였지만 밖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쥔 권력자였죠. 저는 오늘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가 관리인은 저에게 이번 달 수익 보고서를 정중하게 올렸습니다.
아들이 1년에 버는 연봉보다 많은 돈이 매달 제 통장으로 꽂히고 있었죠. 회장님, 아드님께는 여전히 비밀로 하실 건가요?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비밀은 지켜질 때 가장 가치 있는 법이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거지 취급하며 던져주는 푼돈에 제가 얼마나 웃었을지. 그들은 꿈에도 모른 채 저를 가여쭌 노인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는 제 화장대를 뒤엎어 놓았고 며느리는 제 옷장을 뒤지고 있더군요. 뭐 찾는 거라도 있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호호. 그녀의 손에는 제가 남편에게 받은 마지막 폐물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도둑질을 들키고도 그녀는 뻔뻔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그 돈 언제쯤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제 안색은 살피지도 않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꾸나. 거기서 서류를 보여주마. 아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그가 마주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일부러 아주 짠 국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은 짜증을 내며 숟가락을 던졌고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죠.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간도 못 맞추시고. 며느리의 독설이 터졌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내뱉는 그녀의 목소리엔 일말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치매이길 바라는, 그래서 재산을 뺏기 쉬워지길 바라는 눈치였죠. 저는 그저 미안하다. 나이가 드니 이렇구나.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저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이용해 먹기 좋은 노인의 표정을요. 그들이 안심하고 제 목을 조르려 할 때가 가장 완벽한 반격의 기회니까요. 가족이라는 집단이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진저리가 쳤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청소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얼룩들을 지워내는 마지막 대청소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얼른 가시죠. 마치 보물지도를 손에 넣으러 가는 탐험가처럼 목소리가 들떠 있더군요. 며느리도 화장을 화려하게 하고는 제 곁에 붙어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녀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선이 가득 찬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자제분들도 함께 오셨군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아들과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변호사가 내미는 상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신들이 평생 벌어도 못 살 자산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거예요? 왜 저희한테 숨기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동시에 엄청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치매를 걱정하던 효자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의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본 건물들의 관리권과 수익권은 현재 모두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께서 요청하신 재산 처분 결정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제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수십억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눈치였죠.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내놓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류는 조건부 증여계약서입니다. 제 말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좋아하며 아들의 어깨를 쳤습니다. 조건이 뭐든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이미 건물을 가진 기분이었겠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을 조건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하단다. 지난 3년간 내가 너희 집에서 일한 인건비를 계산하는 거야. 아들의 얼굴에서 서서히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인건비라니요. 아들의 항변에 저는 미리 준비한 엑셀 자료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의 노동, 청소, 빨래, 육아, 식사 준비, 시중 도우미 시세로 계산된 금액은 3년간 무려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을 먼저 나에게 입금하렴. 그럼 이 건물들을 넘겨주마. 돈을 주러 온 줄 알았던 아들은 빚쟁이 앞에 선 채무자 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저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산 그 비싼 가방들, 해외여행들, 그게 다 내 노동력 위에 세워진 거잖니. 공짜로 부려먹을 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 이사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사? 너희가 살 집은 너희 힘으로 마련해야지. 내가 너희 집 노예로 살 때는 내 무릎 아픈 건 관심도 없더니 돈 냄새를 맡으니까 이제야 내가 엄마로 보이니? 제 서늘한 질문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음 장을 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제 재산을 배분하던 녹취록이 적혀 있었죠. 나 죽으면 이 집 팔아서 차 바꾸자며? 이 서류에 다 적혀 있단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속마음이 활자로 적혀 눈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위선이 완전히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취급했어. 필요할 땐 부려먹고 필요 없어지니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려 했지. 이제 그 도구가 너희의 숨통을 조이는 칼이 될 거란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라 계획이 어긋난 분노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눈물마저도 역겨워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폭탄 선언과도 같은 제 말에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으라는 소리보다 돈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그에겐 더 큰 고통이었나 봅니다. 저는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하고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아들의 뒷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길 한복판에서 아들의 등짝을 내리치며 악을 쓰고 있었죠. 당신 어머니, 맞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소나귀에서 빠져나간 수십억의 상가 건물만 아까운 것이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 한 채 아주 우아하게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이 집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던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 셈이죠.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기는 문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방 안가득 배어있던 아들, 내외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허물 같은 옷가지들을 대형 봉투에 쓸어 담았죠. 제 인생을 갉아먹던 기생충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술 기운을 빌려 내뱉는 그의 목소리엔 자식의 도리가 아닌 원망만 가득했죠. 저는 거실 불을 모두 끈 채 소파에 앉아 그 소음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때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문을 열어줬겠지만 이제는 그저 밤길을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의 몰락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상가 건물을 증여받을 줄 알고 미리 당겨 쓴 사채가 화근이 되었더군요. 며느리는 품위를 유지한다며 수입차를 리스로 뽑고 명품백을 긁어댔죠.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은행에 전해지자 대출 연장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가짜 상류층의 삶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든 말인가 봅니다. 저는 그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미뤄뒀던 취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정갈한 글씨를 써내려갔죠. 침묵은 금이다 라는 문장을 쓸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율이 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사정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의 동정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웠던 제 삶이 고요한 묵향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이토록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며느리는 이제 자기 번호가 차단당하자 친정 식구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에서 전화가 와 어떻게 자식 앞길을 막느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사돈, 자식 앞길은 자식이 닦는 거지 부모 등골 뺏어 닦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돈댁 역시 제 아들을 도구로 여겨 딸의 팔자를 고치려 했던 이들이었죠. 그들의 탐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즐겁게 울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를 쳤다는군요. 한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제 이름에 먹칠을 하는 존재가 됐죠. 저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들지 않는 제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오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희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껍데기만 남은 사랑을 버리고 나니 비로소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해 미리 계약해둔 교회의 작은 집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 위치를 알아내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식들 키우며 단란했던 기억, 홀로 집에서 살아온 쓸쓸한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을 벽지에 발라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오직 나로서의 기억만 채워갈 생각입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아들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고 옷차림은 꾀젖죄한 게 예전에 반듯한 모습은 없더군요. 엄마, 진짜 이사 가는 거야? 나랑 얘기도 안 하고?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마지막 발악을 하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마지막 밧줄을 놓치는 공포였죠.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차문을 닫았습니다. 도착한 교회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누구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이사 오셨냐 며 직접 키운 과일을 내밀 뿐이었죠. 가족이라는 집단보다 타인이 주는 배려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서글픈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마음 따스한 과일을 씹으며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은 이제 9월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우리 애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끊었어. 제발 도와줘. 손주를 앞세워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아주 비겁하고 뻔한 수법이었죠. 예전 같으면 당장 통장에 돈을 꽂아줬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학원을 못 다니는 것이 아이에게 불행이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몸이 건조한 표정으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아들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던 그들의 쇼윈도 부부 생활이 끝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추하게 물어뜯는 과정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준 재산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을 가려주던 가면이었죠. 가면이 벗겨진 그들의 민낯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며 인과응보의 섭리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원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마디는 여전히 굵고 무릎은 가끔 쑤시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축복인지, 소박한 밥상에 앉아 홀로 즐기는 식사는 세상 그 어떤 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는 느낌, 그것은 제 스스로가 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나갔다가 제 손주 또래의 아이를 보았습니다. 잠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제 사랑은 이미 충분히 주었고 이제는 제 손을 떠났으니까요. 부모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할머니를 잃은 것은 그 아이의 운명일 뿐입니다. 저는 그 아이 대신 제 텃밭의 여린 싹들에게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생명은 가꾸는 만큼 자라지만 탐욕은 채울수록 공허해지는 법이니까요. 재단에서는 제가 기부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배달되었죠.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제 아들에게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진심 어린 감사가 낯선 아이들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재산이 드디어 주인을 찾아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거처도 불분명한 채 떠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한 가정이 공중분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너무 독한 것 아니냐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진짜 독한 것은
부모의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으려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몰락에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태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제 정원에도 하얀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들을 지프로 감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아서 추위를 견딜 힘이 없으면 부러지고 마는 것을, 자식이라는 나무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기대려 했으니 결국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잘 익은 귤을 까먹으며 겨울 정취를 즐겼습니다. 가끔 밤이면 아들이 남긴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들춰보곤 합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적힌 빛바랜 글씨. 그때의 순수했던 아들은 아마도 탐욕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힌 모양입니다. 저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 장을 찢어 난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추억은 추억일 뿐. 그것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타오르는 불꽃 속에 아들의 어린 시절도, 제 미련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노인정에서 큰언니 노릇을 하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기 때문이죠. 댁은 자식 복이 참 많은가 봐.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 걸 보니 이웃 노인의 말에 저는 그저 빙그레 웃음으로 답할 뿐입니다. 자식 복이 아니라 자식을 버린 복이라고 차마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비워내니 채워진다는 말, 그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깨달은 최고의 진리였습니다. 봄이 오고 꽃망울이 터질 무렵, 저는 변호사로부터 서류 한 뭉치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제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다 포기했다는 내용이었죠.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는 변호사의 조언과 소송 비용조차 없던 그의 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저를 엄마가 아닌 상대방으로 대하며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분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며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서 올 소식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아들 내외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돈을 믿고 무리하게 받은 대출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며느리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여전히 돈 좀 보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군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작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깨고 정성껏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밥수발도 들지 않는 삶. 이 평범한 평화가 제 인생에서 이토록 소중한 것인 줄 예전엔 몰랐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면 마을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마음을 달랬죠. 제 핏줄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웃음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꾀주죄한 모습으로 대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며 제 심장은 잠시 요동쳤죠. 하지만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역시나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기 기부한 거 취소 안 돼? 우리 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끝까지 아이를 방패 삼아 제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열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네가 키워야지. 내가 키워줄 때 너는 뭐 했니? 부모 노릇이 힘들지? 나는 그 힘든 걸 30년 넘게 해왔단다. 이제 네 차례야. 네가 뿌린 씨앗이니 네가 거두렴.
아들은 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다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욕설을 들으며 저는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슬프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아주 깊은 숙면을 취한 듯 개운했습니다. 며느리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 발등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미친 게 아니라 솔직했던 거야. 나를 냄새나는 노인네로 본 것도 공짜 일꾼으로 본 것도 네 진심이었지. 나도 이제 내 진심에 솔직해지려 한다. 너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재단에서는 제 기부금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제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자유의 집이라고 지어달라 부탁했죠.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린 노인들이 쉬어가는 곳. 저는 가끔 그곳에 들러 동년배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습니다. 거기엔 고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인사와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에게 듣고 싶었던 그 평범한 말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손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제 등에 엎여 싸근싸근 잠들던 그 작고 따뜻했던 생명체. 그 아이가 커서 저를 저기요 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제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사랑했고 너무 많이 퍼주었기에 그들이 소중함을 잊게 만든 죄.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불 속에 던져 넣으며 과거와 작별했습니다. 사랑은 줄 때 아름다운 것이지 보답을 바라는 순간 고통이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 제 휴대폰은 아주 조용합니다. 광고 문자나 재난 문자 말고는 울리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그 정적이 세상 어떤 음악보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인생이 아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제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참으로 귀하게 느껴집니다. 정원의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꽃들이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누군가는 저를 비정한 할머니라고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한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죄수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저는 더 이상 채널을 돌리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참 예쁘게 웃는구나 하고 혼잣말을 내뱉을 뿐이죠. 제 손주는 아니지만 세상 모든 아이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평화를 만끽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화려한 박수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